유목문화 전통에서 보면 부처님 생애를 볼 수 있는 시각이 달라져요. 굉장히 이게 좀 재밌는 겁니다. 근데 너무 파격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세게 말을 못해요. 저도 상당히 세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런 건 좀 위험합니다. 부처님 어머니가 이제 마야 부인 콜리족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입니다. 근데 이웃 나라라고 해도 이게 제대로 된 나라들 아닙니다. 25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 뭐 이런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야 같은 나라 생각하시면 돼. 가야가 결국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아는 시대 중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사는 진짜 우리 조상들이 뭔가 많이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외우기가 참 쉽다.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끝. 중국은 25사를 외워야 되는데 우리는 4개만 외우면 되는 거야. 이건 너무너무 쉽지. 그리고 중국은 지방 정권 걸리면 난리 납니다. 5대 19국 시대. 예, 유신 남북조의 그 5호 16국 시대. 선비 흉노 갈저강이 16국을 하, 성한, 이조, 삼진, 사연, 오량 이렇게 해가지고 이 16나라예요. 예, 이조, 삼진, 사연, 오량 이렇게 외우거든. 오량 하면 양나라만 5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같은 이름의 나라만 5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전량, 후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막 구분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삼국시대 중에 많은 기간이 실제로는 가야가 있었던 사국시대였었어요. 가야가 망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아니, 삼국시대 기간 안에서 보면, 삼국시대 기간 안에서 보면, 가야가 그렇게 오래 안 망했거든요. 그래서, 사국시대가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우리가 삼국시대라는 표현을 쓰냐면, 가야는 제대로 된 고대 국가냐? 그러니까 국가의 형태를 제대로 맞췄냐? 그러니까 육가야잖아. 연합체잖아, 연합체. 그걸 나라라고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영국이 그런 거거든? 영국이 한 나라가 아니냐. 저 섬, 일본 같은 저런 찌개만 나라인데, 일본을 짝딱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보다 크지. 그런데 영국은 다 쪼개져 있잖아. 4개로 쪼개져 있잖아. 그래서 저런 체제도 가능한데? 근데 가야는 6개로 쪼개져 있었잖아요. 대가야, 고령가야 뭐 이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쪼개져 있었잖아. 금강가야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족국가 체제에서 완비된 통일체제가 아닌 상황에 어떻게 보면 그걸 발전시키지 못하고 통일되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린 거죠. 물론 거기에는 철광석에 이제 더 이상 좋은 철이 나오지 못해서 그래요. 가야가 한참 떡상했을 때는 철이 나왔거든요. 철광산이 있었고 그걸 다 파먹으면서 가야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인데 기름을 다 파먹었어요. 그럼 끝이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가겠지. 왜냐면 걔네 아무것도 없잖아. 뭐 니들이 뭐 있냐? 그래도 만수르나 이런 사람은 부럽지. 부럽지만 없지. 예, 부럽지만 없지. 그래서 부처님 나라도 그런 가야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고 석가종 나라도 2500년이잖아. 예, 그때는 저쪽 겐지스강이나 인도 중부 쪽에 아주 치열한 데만 고대 국가로 이제 막 형성이 되면서 강력한 왕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주변 국가들은 인도도 이렇게 변방 쪽은 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어. 그리고 실제로 인도 중앙 쪽에서도 그 문제가 벌어졌던 거죠.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도 여기가 이제 코살라국, 이쪽에 이쪽에 마가다국, 코살라국, 그리고 이 마가다국 위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바치족만 해도 부족연합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커진 나라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족연합체로 해서 왕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나라도 있고, 이제 완전 왕정 국가들도 있고,
석가족 나라는 거기까지도 못 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바치족 나라가 조금 더 발전하면 신라같이 가는 겁니다. 화백제도가 존재하면서 왕권이 있는 거죠. 왕권이 올라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약했을 것 같은 나라가 석가족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 나라들하고 이제 결혼 동맹을 맺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옆에 나라가 콜리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코리아입니다. 우리나라인가? 콜리국. 그게 이제 석가족의 가비라국이 여기 있으면 콜리국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어서 약하니까 자기들끼리 동맹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정반항이 있고 이 콜리국 쪽에서 이제 마야 부인이 나오는 거고, 이제 그게 부처님 어머니가 되는 거고, 나중에 부처님도 이 콜리국 출신의 여성과 결혼을 하죠. 그게 이제 야쇼다라라고 하는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결혼 동맹들을 맺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할 때 동시에 이제 같이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고 이모가 마하프라자파티거든요. 마야 부인이 맞나 모르겠네. 마야 부인인데 마야 맞겠지 뭐. 마야가 환상 뭐 이런 거라서 이름을 잘 몰라서 저렇게 지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일찍 돌아가시니까 부처님이나 그 혈족들이 강력하게 얘기 안 해주면 이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몰라서 이렇게 가명으로 지었나?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도, 순도, 우리나라의 불교를 전한 무코자 이런 게 다 대부분 가명입니다. 이름 아닙니다. 그거 사람들이 자꾸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름이 아니고 뭔가 지시하는 거예요. 순도는 도에 수순했다. 그러니까 전파자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무코자는 검은 옷을 입은 외국 사람 이런 뜻이에요. 외국 선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름이 수자타도 그렇게 나왔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수자타도 선생녀, 선을 생한 여자거든. 선을 생한 여자. 그래서 착한 일 한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 아닙니다. 그래서 마야 부인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어. 조금은 있어. 그리고 이모는 확실할 겁니다. 마하프라자파티라고 하는 대에도라고 한문으로는 번역하는데, 이 양반은 계속 살아 있었으니까 부처님 뒤에까지도 부처님께서 이게 처음으로 비구니가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살아 있다 보니까 이분은 확실하고, 엄마는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할아버지 계셨는데 굉장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뭐 본 적도 없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백중 때 축원 올릴 때 보면 이름 못 써요. 성씨는 알지. 근데 이름 잘 모르죠.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안 그러면 본관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할머니 같은 경우는 본관을 몰라. 성함까지는 아는데 본관 무슨 뭐 미랑박씨 뭐 이런 본관을 써야 되잖아. 본관 몰라. 제일 깝깝한 거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버들류씨, 야 그거 본관 아니야.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씨, 버들류씨 이런 거 하지 마. 그건 그냥 한자잖아, 한자. 버들류씨가 어딨어. 버들이 본관이야. 본관은 지명이잖아, 지명. 아니 그렇잖아. 뭐 광산김씨, 경주김씨, 뭐 안동김씨 이러듯이 지명이잖아. 그 어른들이 사셨던 본향. 버들이 어디냐, 버들. 야, 버들 어디야? 있어. 매년 올라오는데 내가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자꾸 까먹어가지고 얘기를 못 해주는데. 그래서 이 양반은 확실하고, 이 양반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약간 불투명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의미가 환상 이런 걸로 봐서 진짜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세트로 결혼하는 시절이라서 정반항하고 같이 결혼.
이런 얘기하면 되게 웃겨. 야, 어떻게 저렇게 자매가 세트로 결혼합니까? 아, 옛날에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중국에도 있었어. 순임금 요임금의 두 딸이 순임금에게 다 결혼을 하는 뭐 이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더 재미있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인종 얘기할 때 해주는 얘기인데 인종 고려 인종이 누구냐면 인종 엄마가 누구냐면 이자겸의 딸이에요. 둘째 딸이에요. 그러니까는 외할아버지지. 외할아버지. 인종 엄마니까. 뭐 별로 이상하지 않잖아. 그런데 인종 부인이 이자겸의 셋째 딸, 넷째 딸이에요. 셋째 딸 사위라니까. 외할아버지 겸 장인이지. 예. 종례혼은 그런 게 가능해요.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이게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선시대 때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 문화가 있는 거지. 혈통끼리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안에서만 이렇게 결혼시키는 방식.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화가 있죠. 진돗개. 진돗개가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종을 보존하고 뭐 토종닭이 지금 다 섞여가지고 외래종하고 섞여갖고 토종닭이 별로 안 남아있기 때문에 토종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토종닭 피가 많이 섞인 놈들끼리만 계속 교배를 시켜서 그 외국 피를 삭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토종닭 복원이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계란 먹는 거 그거 토종닭 거 아닙니다. 다 그거 외래 품종이에요. 외래 품종. 만약에 콩도 만약에 전멸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복구를 시키는 거예요. 콩이 우리가 먹는 콩의 대부분은 저 미국에서 오는 그 유전자 조작 콩 뭐 이래가지고 그게 뭐 몸에 안 좋아요. 좋아요. 뭐 별 말을 하는데 아유 돈 없으면 그냥 먹는 거지 뭘 따지기는. 야 그렇다고 뭐 선택해서 먹을 거야 어쩔 거야. 안 좋아도 이미 먹었는데. 우리가 한두 해 먹었냐? 그래서 우리가 안 좋아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이게 종래혼 계열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성여왕이 뭐 자기 위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삼촌이랑 뭐 어떻게 결혼을 했다. 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거예요. 순수혈통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유럽에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유럽에 어떻게 보면 가장 명문 귀족 집안 합스부르크 왕가 이것 때문에 간 거잖아요. 돌연변이로 하고 결국 돌연변이 때문에 주걱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단종됐죠. 왜 단종이 됐냐? 계속 이렇게 교배를 시키니까 인간은 그렇게 교배를 시키니까 생식 능력이 사라졌어요. 애가 안 생겨. 애가 안 생겨. 그래서 그게 예전은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바람을 폈나? 애를 많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친끼리 계속하면 애가 안 생겨요. 애가 안 생겨. 일본도 지금 그런 거잖아. 일본 천황가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애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잡종이 좋은 거고 동물은 순종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인간은 잡종이 좋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동아시아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교 문화에서 두 가지가 작동했다. 하나는 교육열. 교육열. 우리는 내가 개고생을 해서라도 자식은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저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왜? 지금 지출을 제대로 자기를 위해서 제대로 소모 못하면서 너무 거기에 등골을 빼고 있거든.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때만 하더라도 저도 보통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1km씩 걸어 다녔어요. 중고등학교도 다 그렇게 다녔고 집에서 1km를 걸어 다녔다니까? 여러분들은 몇 킬로를 걸어 다녔잖아. 그래서 가다가 가재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뭐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런데 요즘은 저는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저는 애를 키우는 게 아니니까,
왜 여기가 이 시간에 막혀요? 내가 택시 타고 가다가 하니까 거기 초등학교 뭐 아니 뭐 학교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근데 왜 막혀요? 줄 서 있잖아. 나는 무슨 저 이혜리사 금이 환영하는 줄 알았네. 이렇게 막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 드냐면, 야, 돈 쎄가 빠지게 들지. 진짜 애 키우는데 돈 들지.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애들 이렇게 제 주변에는 이제 그 애를 낳는 할머니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면, 할머니까지 동원돼서 애를 키워야 되지. 돈 들지. 그 다음에 그거를 학교를 왔다 갔다를 계속 실어다 줄 어떻게 보면 택배기사 역할? 나중에, 쿠팡 라이더로 재취업하기는 좋겠다. 그거 하도 해가지고. 이 짓을 해야 되지. 이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안 낳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개고생하면서 이 짓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게 1, 2년에 끝나느냐? 안 끝나죠. 그게 몇십 년을 가는 거잖아. 애가 대학을 가도 그게 끝날까 말까 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요즘은 갔다가도 예전에는 시집이나 장가 보내면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끝난 게 내가 자식이 끝났다고 해야 끝난 거지. 네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요즘은 그런 거잖아.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래 돌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부모보다 지금 자식이 더 가난한 세대. 그래서 부모가 집이라도 안 사주면 집을 살 수도 없대. 야, 그러면 내가 내 집 살 때도 내가 사야 되고 내 자식 집까지 내가 사줘야 되냐? 이런 진짜 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로 다 힘든 거지, 이게. 그래서 이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누구도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통계가 올해 통계는 안 나왔지만 0.7대로 떨어질 거예요. 합계 출산율이. 그러면 이제 뭐 소멸한다, 뭐 어쩐다, 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야, 0.7이면 진짜 대단한 건데. 그거 샤프심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게 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거지? 야, 야구 투수가 0.7 나오면 진짜 대단한 건데. 방어율 0.7 이러면 세계적 투수인데. 선동열. 옛날에 선동열 전성기 때 선동열. 자, 선동열 은퇴한 지가 언젠데 선동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유교 문화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동아시아가 떡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열. 나를 희생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육을 시키겠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성장했던 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이제 지금은 부작용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서든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교육열이 하나 작동을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성씨에서 부인을 구한다. 라고 하는 게 그 유교예요. 그러니까 고려 때까지만 해도, 그냥 안에서 친한 사람끼리, 그게 귀족제입니다. 그래 귀족이 유지되지. 계속 다른 피가 들어오면 그게 귀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혈통으로 위치가 정해지는 건데, 야, 그거 귀족이 아니잖아. 혈통이 다른데. 진골 생각을 해보세요. 진골이면 무조건 진골하고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다 그냥 종례혼이지 뭐. 진골이 일반 사람하고 결혼해버리면 신분이 떨어지는데 그걸 족강이라고 하거든요. 족강. 떨어지는 거예요. 발음이 이상해서 그런데 그 원래 족강이에요. 족이 강등된다. 레벨이 떨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종례혼 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유교가 끼친 두 가지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이 교육열하고 그 다음에 많이 섞이게 됐죠. 다른 성씨를 계속 며느리로 받아와야 되니까. 우리는 동성동본 금지였잖아. 이거하고 정반대죠. 동성동본 금지하고 이거하고는 진짜 정반대 쪽에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렇게 잡종이 되다 보니까 동아시아 사람들이 지능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유교 문화가 끼친 거고, 거기다가 교육열까지 플러스 되니까 그게 이제 유교가 끼친 아주 좋은 건데, 예전에는 아무튼 이렇게 종례혼을 할 때고, 그 다음에 결혼제도도 이렇게. 그래서 계속 겹사돈 하고 있는 거예요. 겹사돈.
그래서 저거는 그 당시에는 뭐 저게 전혀 문제 있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진성 여왕이 무슨 뭐 삼촌이랑 같이 뭐 이렇게 하고 뭐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어도 그 시절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냥.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그게 그런 걸 이상하다고 보면 유럽 역사는 개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사를 이렇게 볼 때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보를 자꾸 따지니까 그래요. 근데 아까도 이렇게 하면 되게 웃긴 족보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조선시대, 그러니까 유교의 인식에서는 뭐라면 이걸 개족보락 하거든. 예, 개족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그게 폄하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도 다 그런 거죠. 유럽이 개족보죠. 근데 개족보한테 우리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거의 문화적 식민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의식주 중에 지금 우리 전통으로서 남아있는 거는 식문화 중에 일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죠. 주거 환경, 교육, 그 다음에 뭐 옷 입는 거, 한복 없는 놈이 지천이야. 젊은 애들 중에 한복 없는 애들 지천이야. 지금 그런 식으로 다 바뀌었는데 뭐. 그러면 개족보한테 진 거요. 그러면 우리는 개만도 못한 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그렇게 무시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더라. 그래서 그걸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라는 정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같이 결혼했다. 같이 결혼했다. 그래서 이러한 결혼 풍습과 관련해서 제가 38페이지에 뭘 적어놨냐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진짜 재밌는 풍습이죠.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사는. 그 유목 풍습입니다. 유목 풍습.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유교식 관점에서 보지 말고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유목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라우라도 훨씬 자연스러워. 라우라가 부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상당히 좀 문제성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부처님이 자기 아들로 인정을 해요. 내 아들이 이제 불투명한데, 그래서 그 연대를 맞추려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6년 입퇴설 뭐 이러는데, 근데 유목문화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목문화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니까 뭐가 있냐면 내 혈통이 아니어도 입양도 가능했고, 우리는 입양은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입양은 무조건 혈족 중에서 입양을 했어야 됐고, 혈족이 아니면 입양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남 모르는 사람도 입양도 하고. 그렇게 입양만 하느냐? 아니, 정반대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 입양할 때 조건이 모르는 사람 자식이 차라리 편해. 그러니까 형제간 친한 사람 아니면, 그렇게 해서 양해가 된 경우 아니면, 원래 우리 전통 입양은 큰형한테 자식이 없으면 작은 둘째 형 자식의 맏 아들이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승계한다라는 개념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같은 혈통을 승계한다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나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게 입양을 하는 문화에서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편치해요. 근데 알아도 지금은 관계 없는 게 된 거예요. 그게 유목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미 저쪽에 한 명이 달려있지. 아니,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게도 무방해요. 예전에는 남자는 그렇게 달고 갔어도, 저희 어렸을 때만 남자는 달고 가는 게 가능해도 여자가 달고 오는 건 불가능했거든. 근데 지금은 다 가능해. 네, 지금은 다 가능해. 서로 달고 와도 가능해. 그래서 성씨가 막 한 집인데 성씨가 섞여 있지. 그래서 그걸 또 정리를 해. 성씨 정리를 해. 아니, 있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유목문화예요. 유목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어요? 징기스칸이 자기 첫째 아들, 그 주첸가 걔가 적에게 자기 마누라를 뺏겨서 자기 마누라를 찾으러 갔더니 찾아오니까 1+1이 돼 있더라. 그러니까 내 적의 애를 임신한 거야. 그런데도 그걸 아들로 인정을 해준다니까. 그게 유목문화예요. 그게 유목문화입니다. 그래서 유목문화 전통에서 보면 부처님 생애를 볼 수 있는 시각이 달라져요. 굉장히 이게 좀 재밌는 겁니다. 근데 너무 파격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세게 말을 못해.
저도 상당히 세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런 건 좀 위험합니다. 내가 위험하다라는 정도를 느낄 정도면 상당히 위험한 가설들이 막. 근데 그렇게 가설들을 전개했을 때 사실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보기엔 라우라거든. 예.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일단은 존재한다더라. 그리고 전 세계를 아니면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절대 농경문화 전통으로,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유교적 시각으로 다 재단하려고 하지 말라더라. 우리에게 형사 취수제가 있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사는 문화가 있었다. 그것도 딸려 있어도 같이 산다. 그게 유목문화예요. 그게 유목문화예요.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하면서 그게 우리 전통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전통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건 유목문화에서는 동생이 이걸 걷어주지 않으면 그 여자하고 그 자식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 우리도 그게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보면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내가 죽으면서 내 친구한테 내 부인을 부탁해. 부탁한다고 해서 결혼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같이 살으라는 부탁은 아니야. 좀 봐줘지. 근데 요즘은 결혼해서 부탁이 또 있어요. 친구한테. 예. 사랑해서 그렇게 한대. 근데 실화 중에 나 그것도 봤어. 동생한테 그걸 부탁하더라고. 내 자식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형수지. 네가 그렇게라도 해서 얘네를 좀 그러니까 같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게 내 바람이다. 시한부 인생을 맞고 형이 시한부를 맞은 거야. 이건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형제가 우애가 좋으니까 그 말도 나오는 거예요. 형제가 우애가 안 좋으면 형이 부탁한다고 동생이 받아 죽었어? 나 같으면 안 받는다. 나 같으면 안 받는다. 그걸 부탁을 하는데 나는 그런 게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라고 생각했거든. 현실에 있어요. 현실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동생 입장에서는 미치지. 친했던 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형이 형수도 설득을 해요. 자기 부인도 설득을 해. 이게 오히려 나한테는 나은 거다. 이게 최선이다. 라고 하는 거고, 동생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야. 왜 내가 인생을 이렇게 가야 되나 싶은 거고. 근데 형은 또 돈이 많고, 그러니까 내가 유산으로 전부 다 상속을 하겠다. 근데 처음 볼 때는 되게 이상했는데 이렇게 보면서 그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납득도 돼요. 형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나이 젊어서 내가 애도 어린데 죽게 된 거고 내가 이 사람들을 지금 보살피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사업한다고 하면서 집안에 별로 제대로 신경도 못 썼고 그게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라도 책임을 지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남보다는 낫다는 거지. 남하고 시집 가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동생이 책임져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형은. 듣고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동생은 뭔 죄냐? 아니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이 지금 한 30대 중반 40 정도 돼가지고 사업해서 어느 정도 나는 성공을 했어. 그래서 돈이 한 100억 정도는 벌었어. 근데 그거 하다가 내가 병을 얻어가지고 난 죽게 된 거고 내 애는 지금 한 4살밖에 안 돼.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게 해서 내가 그냥 죽으면 분명히 이거 재혼을 하겠지. 나중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뒤에. 그렇게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손에 내 아들이 크는 게 맞냐? 아니면 내 동생은 나랑 친했고 그 다음에 애가 착해. 내가 정확하게 아는 애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 혈통이고 차라리 이렇게 가서 내 애가 거기서 사는 게 맞냐? 아니 이건 생각해 볼 일이라니까. 조선에는 이런 게 없었어. 왜냐하면 수절이었거든. 조선은. 그러니까 굳이 이럴 필요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또 결혼을 하는 시절이거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동생이 맡아주면 얼마나 고맙겠어.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그 동생이면 안 하지.
나는 안 하지. 근데 착하면 야 그것도 이제 거절하기도 그런 거야. 그리고 형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부탁이다. 이러면 또 아 진짜 그걸 윤리적 관점을 도대체 어떻게 잣대를 대야 되느냐. 아니 우리는 이제 약간 윤리학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것의 윤리의 정당성을 어떻게 부여해야 되지? 저걸 근친 일종의 상관 비슷하게 봐야 되나? 아니면 저거는 정당성을 가지고 봐야 되냐? 근데 유교적 관점에서는 해법이 없어요. 근데 유목문화까지 같이 넣어버리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전통의 고려까지는 그런 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들을 좀 더 유연하게 열어봤을 때 세상이 옳다가 아니고 무엇이 옳다가 아니고 더 올바르게 보인다. 올바르게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인종 얘기도 이자겸이랑 이거 무슨 개족보냐? 무슨 엄마는 둘째 딸이고 마누라는 셋째 딸, 넷째 딸이 무슨 마누라냐? 뭐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의 관계는 도대체 뭐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저거는 그 당시에는 그냥 자연스러웠던 거야. 호칭 안 부르면 되겠지 뭐. 안녕하세요. 외할아버지 겸 장인 어르신 이렇게 굳이 안 불러도 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러한 결혼 제도와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